최초초 이재중 과장이라고 합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참석해주신 내예빈 여러분께서는 좌측 상단에 있는 태극기를 향해 서주시길 바랍니다. 국회에 대한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지렁이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다음은 애국가 제창이 있겠습니다. 애국가는 1절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과 탈북 과정에서 숨진 동포들, 그리고 6.25 전쟁이 끝나고도 조국으로 송환되지 못하고 아오지 탄광등에서 숨지신 10만여 명의 국군 포로와 8만여 명의 전시납북자, 북한 정치범 수용소 등에서 억울하게 숨진 동포들을 위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자기 지역구에서 오시면 제일 놀랍니다. 오늘 춘천여고 졸업하신 분들이 이렇게 와 계시니까 한마디로 쫄았습니다. 제가 인사말은 나눠드릴 분들한테 있습니다. 저희 집안 자체가 월남 가족입니다. 김화군 금북면 백동이라는 곳에서 부친께서 사시다가 어머니 아버지가 월남하신 이후에 저는 6.25 전쟁 중인 1952년도 밀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향이 수복됐다고 해서 들어가서 살기 시작한 곳이 김화 와수리라는 곳에서 살다가 그 이후에 이제 군대 와가지고 군대 생활하고 운이 좋아서 또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 생활을 했고 월남 가족이고 이러한 인연 때문에 우리 국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각종 그 안보와 관련된 행사에 제가 감초처럼 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방위원으로도 18대, 19대,
21대 3번을 다 국방위원으로 있습니다. 딴 데 도망을 갈 수가 없어서 계속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국군 포로 우리 돌아오신 분들, 또 북한에 계신 분들, 또 그리고 6.25 전쟁에 참전하셔서 피해를 입었던 분들, 또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 이런 분들과 관련된 법도 발의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제가 북파 공작원들, 그러나 이제 실제로 북한에서 활동했는데 우리 한국군 소속이 아닌 사람들, 미군의 소속이거나 또 참전국 다른 국의 소속으로 활동하셨던 분들은 아무런 보상을 받지 못해서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번에 그분들께 많지 않지만 국가에서 그 보상하는 법을 만들어서 통과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기억에 남는 한 분이 여성인데, 여성으로서 북한에 들어가서 정보를 수집하고 이러셨던 분이 사실은 지금까지 가족들한테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했다가 이 법이 발의가 돼서 이런 분들을 신고를 받고 이거 하다 보니까 이분이 내가 과거에 그렇게 했다 하고 이제 신고를 해서 기사가 난 걸 봤습니다. 사실 국회의원 하면서 그런 분들이 나타나셨을 때 국회의원은 보람을 느낍니다. 다른 것을 국회에서 무슨 직책을 얻는다 이런 것보다도 일한 보람을 그때 느낍니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오면서 제가 한 서너 달 전에 우리 박선영 이사장님이 장소를 좀 잡고 해라 이렇게 오다를 주셔가지고 꼼짝 못하고 제가 오늘 여기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도 우리 공군회관에서 제가 군사학회에서도 이사장을 했었고 군사학회 명예 이사장으로 지금 있는데 거기서도 지금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좀 중간에 나와가지고 일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회서 왔는데 제가 다른 건 몰라도 오늘 오면서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 6.25 전쟁 중에 학도병으로 참석했던 여성이 쓴 기록은 없어서 동성중학교 3학년 이우근 군이 어머니에게 썼던 편지가 아주 짧은 게 전사한 이후에 나와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 명은 될 것 같습니다.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어쩌면 제가 오늘 죽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가겠습니다. 꼭 살아서 가겠습니다. 어머니, 상추쌈이 먹고 싶습니다. 찬 옹달샘에서 이가 시리도록 차가운 냉수를 한없이 들이키고 싶습니다. 아, 놈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시 또 쓰겠습니다. 어머니, 안녕, 안녕. 아, 안녕 아닙니다. 다시 쓸 테니까요. 그러고 점을 땡땡 찍고 그러고는 실제로 전사해서 돌아가시죠. 우리는 6.25 전쟁이 난 지 72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우리의 그 아픈 추억을 다 헤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은 오늘 의용군들에 대해서도 지금 금년도 2월 달에 여성 의용군이 오늘의 호계 인물로 금년 2월 달에 지정됐지 않습니까? 바로 여성들도 육해공군 전부 다 들어오셔서 처음에는 물론 간호장교로 간호사로 활동했지만 그 이후에 들어오셔서 첩보 수집도 하고 정문대 활동도 하고 예술인으로도 하고 통신원으로도 활동하고 많은 인원들이 여성들이 6.25 전쟁에 함께 했습니다. 우리는 자꾸 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박선영 이사장님이 이런 자리를 만들므로써 조금이라도 더 기억에 남고 또 우리 대한민국이 그냥 오늘 이 자리까지 온 것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목숨을 던진
그리고 희생이 따랐다는 것을 후손들이 기억할수록 대한민국은 미래가 더 튼튼해지는 겁니다. 과거를 잊으면 미래가 그 나라에 없다고 하는 자체가 바로 과거라는 것이 우리의 이런 희생에 대한 기억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자체도 대단히 행복하게 생각하고 또 여러분들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주제 발표하시고 하시는 우리 좌장님하고 전부 다 통화하신 분들 수고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요즘 발언해주신 한기호 의원님께 박수 한번 더 부탁드립니다. 소장이신 이재원 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이재원 변호사입니다. 금방 한기호 의원님께서 원고도 없이 너무 감동적인 연설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좀 적어온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학생들 역사교과서 교육과정 시안에서 6.25 전쟁에 관하여 남침이라는 말이 싹 빠졌다고 해서 논란이 분분합니다만은 6.25 전쟁은 소련 적색 제국주의의 공격적인 팽창 정책을 등에 업은 북한 김일성의 남침 야욕 때문에 발발하였습니다. 이 침략 전쟁은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여러 나라의 지원과 갓 태어난 조국을 지키려는 국군 장병들의 목숨을 건 운투, 국민 전체의 완강한 저항에 가로막혀서 좌절되었습니다. 그 처절했던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에서 빛나는 일익을 담당해서되 역사에 제대로 기록되지도 못하고 세간의 관심과 조명도 받지 못했던 위대한 전사들이 바로 여성학도병들이었습니다. 이들은 군대에 복무할 의무도 없었고 특별히 나라에 빚진 바도 없었으나 나라를 구하겠다는 일념으로 학업을 접고 자발적으로 군문에 들어서서 이들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수많은 전공을 이룩해냈던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때늦은 감이 없지 않지만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회가 6.25 전쟁과 여성학도병의 역할이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열게 된 것은 우리가 6.25 전쟁에서 침략자들을 물리치고 자유 대한민국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이 우연이 아니라 여성학도병까지 포함한 우리 국민 모두가 침략 전쟁에 맞서 총체적으로 단결하고 애국심으로 마지막 한 방울의 힘까지 결집한 결과였음을 이 세미나를 통해서 되새겨보고 기억하고자 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세미나에는 육사에서 6.25 전쟁사를 가르치시는 나종남 교수님과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분석관으로 계시는 신희스 박사님께서 올해 준비하신 좋은 발표를 해주실 것입니다. 방청객 여러분들께서도 경청하시고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행정사학과 교수이신 나종남 교수님이십니다. 다음으로 토론을 맡아주신 물망초 국군포로 송환위원이자 전환기정의 워킹그룹 법률 분석관이신 박신희석 박사님이십니다. 네, 계속해 주십시오. 세미나는 좌장이신 정수환 국군포로 송환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겠습니다. 예빈 여러분께서는 큰 박수로 세미나의 문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예, 여기 지금 리미트 이상 떨어져 있기 때문에 마스크를 벗고 해도 방역법 위반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더 선명한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서 마스크를 벗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6.25 전쟁과 여성학도병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가 열리는데요. 오늘 이 세미나의 진행을 맡은 사단법인 물망초 국군포로송환위원장 정수환 교수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먼저
가지 위장 활동에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뜻깊은 세미나를 중원해 주신 우리 한기호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서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춘천여고 동창회에서 이 세미나를 후원하고 계신데요. 우리 춘천여고 동문회 그리고 또 여기 참석해 주신 한 25분의 동문이 오셨다고 합니다. 이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 외에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들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바로 5.18 기념일입니다. 72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자,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기습 남침으로 인해서 전 전선을 거쳐서 전쟁이 발발됐고요. 대비가 부족했던 우리 한국군은 계속 투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3일 만에 서울을 피탈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약 3개월이 지난 후에 우리 국군과 또 유엔군 그리고 우리 학도 우영군들이 모두 힘을 합쳐서 인천 상륙작전 그리고 반격작전을 통해서 서울을 수복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제가 알기로 광화문이나 또 시청 광장에서 많은 애국단체들이 열심히 지금 관련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또 우리는 이렇게 6.25 전쟁과 여성 학도병의 역할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렇게 또 실내에서 또 이렇게 세미나를 갖는 것도 굉장히 뜻이 있고 의미가 깊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원래 오늘 세미나에는 춘천여고 2학년 재학 당시에 여성 학도병으로 지원을 해서 우리 국군 육사단과 함께 압록강 초상까지 진격을 했던 정기숙 여사님이 직접 나오셔서 그 당시의 활동과 또 활약상에 대해서 생생한 목소리로 증언을 해주시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후유증과 또 이렇게 목 디스크 등 건강상의 문제로 부득이 참석을 못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강원 민방 그 G1이라는 방송국에서 춘천여고 학도병 압록강으로 진격하다라는 영상을 제작했는데 그 영상으로 그 증언을 대체하기로 하고요. 또 이 영상에 동영상에 우리 정기숙 여사님께서 직접 나와서 증언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동영상을 한번 먼저 보시고 세미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한번 틀어주시죠. 춘천여고 교정에 학도우영병 명비가 세워졌다. 한국전쟁 당시 춘천여고에 재학 중이던 여학생 9명이 학도병으로 참전했고 그중 4명이 유공자로 인정받아 명비에 이름을 올렸다. 여자들이 뭐 나서서 그러느냐. 또 나이 많은 어른분들은 그때는 또 여자들이 나서는 거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학도병 갔다 왔다는 얘기를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 압록강 가서 너무나 기뻐가지고 그냥 대한민국 만세 부르고 그랬는데 끝나는구나 하고 얼마나 기뻤는데요. 서로 끌어안고 뛰고 그랬어요. 춘천여고 학생들이
학도병이 지원한 것은 1950년 9월 말. 한국전쟁 발발 직후 국군이 서울을 탈환하고 북진을 하던 때였다. 당시 춘천 지역을 관할하던 국군 육사단은 춘천 지역의 학교를 돌며 학도병을 모집했다. 북진을 하는 과정에서 국군을 지원할 인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수복돼서 등교해가지고 이제 운동장에 집합했어요. 거기서 이제 군인 장교분이 몇 명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정원부에 학생이 필요하다고 그래 4명만 선출해달라 그래요. 그래 모두 다 그때 손들었어요. 피난 못 가서 너무 고생을 많이 했어요. 인민군들한테 많이 시달림 받으면서 총칼을 뒤에다 대고서는 할 때도 있었거든요. 그런 고비를 다 넘고 했기 때문에 아버님이 들어오니까 아 어머니도 그러시고 이제 나라를 지켜야 된다는 이걸 지켜야 된다는 그 생각뿐이었었죠. 당시 1차로 학도병이 자원한 춘천여고 여학생 4명, 이후 2차로 자원한 1명. 그들은 춘천 지역의 다른 학교 학도병들과 함께 국군 육사단 정은 공작대 및 민사 참모부에 소속돼 북진하는 국군과 함께 이동했다. 전투부대 쫓아가면서 이제 방송하고 우리는 이제 통일 노래 하고 아나운서는 또 주민들 안심시키는 방송하고요. 또 저 미대생들은 이제 포스터 그려가지고 또 붙이고 그런 역할을 했어요. 우선은 그 군인들 먹는 거 이렇게 보급해 주는 거 그런 거를 도와야 되고 또 민간인들 있잖아요. 민간인들을 가서 안심시키는 거. 주둔해서 들어가면 우선 빈집부터 들어가서 있거든요. 우리가 그러면 하여튼 먹을 수 있는 거는 다 찾아서 끓여 먹는 거예요. 그래서 후방에서 보급품이 빨리 오지를 못하니까. 유일문의 인천 상륙작전 성공. 국군은 38도선을 돌파해 거침없이 북진을 해나갔다. 그러나 북진의 여정은 그렇게 쉽지만은 않았다. 시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냥 산이고 들이고 뭐 길이고 맨 시체잖아요. 그게 너무 무서웠던 거예요. 눈도 못 뜨고 그냥 그 귀를 막고 눈을 감고 이러고 다녔어요. 근데 나중에는 하도 그렇게 많이 보니까 그게 이제 없어지더라고요. 국군 육사단은 압록강 진격을 목표로 선두에서 북진을 해나간다. 원산, 덕원을 거쳐 압록강 국경지대인 초산에 다다른 것은 1950년 10월 26일. 초산 시내에서 압록강까지는 6km. 육사단은 시가지를 빠져나가 압록강이 내려다 보이는 고갯마루에 올라서 강변에 태극기를 꽂았다. 남북 통일이 이루어진 것 같은 감격적인 순간. 육사단 장병들은 이 감격을 국민들과 함께 나누기 위해 압록강물을 수통에 담아 대통령에게 보냈다.
전쟁이 끝났다 했는데 그 이튿날 그런 비보가 들어왔어요. 그때부터 이제 남하하기 시작했죠. 초선에서. 그래 이제 밤이면 행군했어요. 밤에 탁탁하면 밤에 그냥 앞에 사람도 안 보이는데 앞 사람의 옷을 잡고 이렇게 밤에 행군하는 거예요. 파죽지세로 밀려오는 중국군 앞에서 속수무책이었던 국군. 후퇴할 수밖에 없었다. 남하행은 곳곳이 생사의 갈림길이었다. 평안북도로 해서 내려오다가 시촌에서 뭐 사방에 중공군이 있으니까 그래 이제 이런 벌판에서 한 마을에서 이제 저 앞산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모두 같이 가면은 저 산에 그 중공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총을 쏘면 다 죽는다고 한 뭐 50m 간격으로 한 사람씩 뛰어가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못 뛰어가지고 겁이 나서 못 온 사람들은 거기서 포로가 된 거고. 부대는 와해되었고 학도병들은 뿔뿔이 흩어졌다. 자신의 목숨은 스스로가 챙겨야 하는 상황. 북진의 과정보다 더 힘들었던 남하 과정이었다. 그리고 한참 뒤 다시 문을 연 춘천여고 천막학교. 그곳에서 비운의 소식을 들어야 했다. 함께 참전했던 학도병 친구 둘이 북한군의 포로가 됐다는 소식이었다. 같이 간 친구가 지원순이하고 저 유개옥인데 못 왔어요. 거기서 다 흩어진 거예요. 어디서 흩어지신 거죠? 시촌에서. 친구들은 지금 어디 있는지 알 수도 없고 서글펐어요. 서울 수복 후 국군의 북진 과정 한 달 남짓. 학도병 참전의 시간은 짧았지만 통일의 문턱을 향해 북진을 하던 그날들은 평생 지울 수 없는 경험의 시간이었다. 네, 불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그 전사를 공부하다 보면 6.25 전쟁이 발발하고 좌측으로는 이제 웅진반도서부터 시작해서 웅진반도부터 동해안까지 전 전선에 걸쳐서 전투가 시작이 됐는데 다른 지역은 다 초기 대비가 좀 부족해서 계속해서 후퇴를 거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유일하게 그 김정호 그 당시 대령, 육군 대령이 지휘하던 국군 육사단만이 춘천 지역을 잘 방어해냅니다. 그때 이제 국군 육사단만이 아니라 또 춘천의 주민들, 그 다음에 학생들까지 모두 다 일치 단결해서 북한의 공격을 잘 막아냈기 때문에 서울이 완전히 포위당하는, 한수일비에서 완전히 포위당하는 북한군의 계획을 좌절시킬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우리 춘천여고 여기 그 영상에서 봤듯이 춘천여고 동문들도 우리 국군을 도와서 엄청난 활약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춘천여고 우리 동문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그럼 다음엔 우리 이제 아쉽게도 우리 정기순 여사님께서 못 나오셨죠? 그래서 우리 정기순 여사님의 춘천여고 14기 동기이신 김계순 여사님의 따님이 이현옥님인데, 이현옥님께서 어머니가 지으신 백탑명비라는 시를 직접 나와서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잠시 제가 구해 설명드리면 춘천여고의 명비를 이제 세울 때 어머니께서 이제 거기에 참석하셨다가 너무 이제 감동스러워서 돌아와서 그 백탑명비라는 시를 쓰셨는데 우리 따님도 역시 춘천여고 41회네요 보니까. 그래서 모녀 동문이신데 오늘 시를 낭송해 주시겠습니다.
김계순. 백합동산에 세워진 볼륨 올려라. 네, 됐네. 백합명비 김계순. 백합동산에 세워진 장한 이름들 16 꽃봉오리 나라 위에 목숨 바친 이름들 계급도 군번도 없는 그 이름들 다친 국군 간호하고 이북 동포 위로하며 백두산 정상에 태극기 꽂으려 압록강 초산까지 달려갔다. 중공군 총탄 피해 후퇴할 때 눈보라 속 낯선 산천 밤새 걸어도 날이 새면 제자리 또 그 자리 한 달 넘게 죽을 고비 넘고 넘어 도착한 집 엄마 불러도 열리지 않는 문 죽은 혼이 왔다고 헛소리가 들린다고 머리카락 올마다 전장의 상은 흐르고 얼음꽃 물들어 손톱 발톱 빠지고 진액 빠진 몸 수없이 허물벗었다. 오늘 백합모교에 아로새긴 이름들이여 돌아오지 못한 친구 이름 목까지 억만송이 향기 속에 길이 빛나리. 감명 깊은 그리고 우리 가슴을 울리는 시였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세미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제 발표 결과 해주신 우리 나종남 교수님은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시고 서강대학교에서 역사 그리고 미국 유니버시티 오브 노스캐롤라이나 앳힐 대학에서 군사사학으로 박사 학위를 받으셨고요. 현재는 육군사관학교 군사사학과 교수로 재학 중이시며 현역 육군 대령님입니다. 너무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신인석 박사님, 토론을 해주신 신인석 박사님은 연세대학교에서 법학과를 졸업하시고요. 그 다음에 하버드대학교에서 법학 석사, 그리고 연세대학교에서 다시 법학 박사를 받으셨고요. 현재 전환기 정의 워킹그룹 법률 분석관으로 계시면서 또 우리 하다보니 물망초 국군 프로 송환위원회 위원으로 맹활약을 하고 계십니다. 두 분께 먼저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우리 나종남 교수님께서 6.25 전쟁과 학도의원군의 역할이라는 제목으로 주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나종남 교수입니다. 뜻깊은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 의원님 그리고 여기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일일이 인사를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제 발표문이 조금 글씨도 적고 내용이 많아서 간략하게 몇 단락은 읽고 중간에는 대부분 제가 여기 적은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좀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발표문 6.25 전쟁과 학동의원군의 역할은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불법 침략으로 대한민국 위태로운 상황에 처했을 때 학생 신분으로 자발적으로 참전할 싸운 의병, 즉 학도의원군과 그들의 역할을 다룬다. 6.25 전쟁이 발발하고 개전 3일 만에 수도가 함락되는 어수선한 상황이던 6월 29일 군인이 아닌 학생 신분학 청년들이 수원에 집결하여 비상학도대를 조직하였다. 이후 이들은 즉 북쪽으로 이동해서 한강을 도하려는 북한군을 노량진 일대에서 저지하면서 의병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전세가 악화되어 아군이 낙동강 방어선의 위태로운 상황이 처하자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국군과 유엔 부대의 병력 충원, 전투 및 전투 지원 임무 수행, 후방 지역 치안 유지, 선목 공작을 담당하면서 대부분 국군이나 미군 부대에 활동하여 배속되어 활동하였습니다. 그리고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이 현지에서 입대하여 전세 역전하는 국군과 유엔 부대에 가담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전세가 호전되고 국가의 병력 충원 제도가 정비되어 원활한 병력 충원이 가능해진 1951년 2월 말과 3월 초에 대한민국 정부는 대통령 명에 의해서 참전 학도 복교령을 공포하는데, 이를 계기로 1951년 4월 3일에 국방부 정훈공작대가 공식 해산됨으로써 6.25 전쟁에서 학도 우영군 활동이 끝이 났습니다.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이제 51년 4월에 학도 우영군이 모두 다 활동이 끝난 것처럼 제가 첫 번째 단락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리고 사실 학도 우영군은 많이 잊혀져 있다가 1959년에 병역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그때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많은 관심을 받습니다. 그 이유는 6.25 전쟁에 참전했던, 방금 말씀드렸던 50년 6월 말부터 51년 4월까지 활동하셨던 분들에 대한 병역 처리 문제에 관련돼서 이슈가 돼서 그때 병역법에 이제 포함이 됐었고, 그리고 또 59년부터 또 잠시 잊혀졌다가 89년에 이제 제1학도의용군에 대한 국가보훈법이 개정이 되면서 제정이 되면서 다시 한번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오늘은 후에는 말씀을 안 드리겠지만 제1학도의용군은 한국인이면서 제1교포이면서 일본에 살고 있던 교포들 중에서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참전하셨던 분들입니다. 문제는 그분들은 한일 외교 관계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쟁이 끝나진 않았지만 휴전으로 군사작전이 멈춰진 상황에서도 일본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계속 한국에서 살고 가족과 이별한 채 계속 한국에서 생활하셨던 분들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89년에 국가보훈법이 만들어지면서 사회적으로 관심을 받고 많은 분들의 지원을 받는 그런 계기로 그들에 대한 관심, 학도의용군에 대한 관심이 잠시 관심이 쏟아졌던 건 사실인데요. 사실 그렇지만 학도의용군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학술 연구라든가 오늘 이렇게 이제 국회의원회관에서 일어나는 이런 세미나라든가 이런 건 사실 90년대 초 2000년대까지도 사실상 거의 없었습니다. 일부 신문 기사라든가 또 학도의용군 출신이었던 박양호 선생님, 남창선 선생님 이런 분들이 이제 수기라든가 연구서를 발간하긴 했지만 제대로 된 연구들보다는 본인의 수기 그리고 아주 일부 제한적인 자료만 가지고 활동을 했었었죠. 그러다가 이제 또 다시 한번 학도의용군 연구에 관심을 우리 국가적으로 갖게 된 계기가 1993년에 취임하셨던 당시 김영삼 대통령께서 1951년에 학도의용군 신분으로 후방에서 이제 선무공작을 하셨던 것을 이제 함께 하셨던 분들께서 요청을 하셔서 94년에 육군본부에서 6.25 전쟁 학도의용군이라는 공식 공간사를 하나 만들면서 이제 다시 한번 관심이 고조가 됐고 이 책은 2012년에 국방부에서 발간한 공식 간행사, 공간사라고 저희는 부르는데요. 간행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식적으로 6.25 전쟁에 참전한 학도의용군에 대한 국방부의 공식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이 되어 있는 이 여성 학도병은 이 책 역시 국방부에서 공식적으로 참전한 여성 학도병에 대한 공간사를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사실 여성 학도병은 이 학도의용군 연구하고 여군 참전사와 이 중간에 있는 아주 애매한 존재라고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 발표를 시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학도의용군이라는 용어를 처음부터 사용하기를 반대했었습니다. 하지만 학도의용군을 법률 용어라서 국방부의 공간사를 사용할 때 반드시 써야 되는 용어였고요. 왜 그러냐면 의용군이라는 용어는 굉장히 좋은 이야기죠. 의병이기도 하고 또 자발적으로 발런티어 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한데 북한이 선점한 용어였습니다. 그리고 또 항일 운동을 했었을 때 조선의용대부터 시작해서 의용이라는 용어를 좌익 계열의 세력들이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는데요. 이제 법률 용어다 보니까 이때까지 굳혀지게 됐고 지금 이 현수막
후방에 보이는 대로 학도병, 학도의병 이런 용어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많은 지원을 했었습니다. 일단 학도의용군 그 연구에서 가장 핵심은 학생이었는가 아닌가, 그리고 자발적으로 참전했는가 아닌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대 혹은 그 후방에서 활동을 하면서 전투 혹은 전투근무 지원, 기타 전쟁 관련 업무에 활동을 하면서 군번을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런 그 몇 가지 이슈들로 그 학도의용군 활동을 정의했고 그에 따라 분류를 해왔었습니다. 1994년에 육군본부에서 가장 먼저 학도의용군 연구를 했었을 때는 1950년 6월부터 1951년 3월까지 활동하셨던 분들을 대상으로만 공관사를 학도의용군의 정의를 한정해 놓다 보니까, 예를 들면 1950년 7월에 혹은 8월에 낙동강 전선에서 학생 신분으로 참전을 했다가 국군 1사단 혹은 3사단에서 참전하셨던 분들이 중간에 이제 군번을 군대에서 관리를 해야 되니까 군번을 부여받으신 분들은 학도의용군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실 학생 신분으로 자발적으로 참전했는데 군번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학도의용군에 분류되지 않는 그런 오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에는 이제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몇 가지 분류로 역시 누가 학도의용군인가, 가장 순수한 의미의 학도의용군은 누구인가, 그리고 그 법률이 정한 바에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술적으로는 최소한 이분들은 그 학도의용군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제 분류를 세 가지 분류로 나눴는데, 법률이 한정한 학도의용군은 2012년 연구에서도 1880명으로 저희는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1959년 병역법이 이미 정한 범위였고요. 두 번째는 군번을 구해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학생 신분으로 참전했지만 정규군에 편입돼서 나이가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도병으로 참전하신 분들인데, 대체로 25,000명에서 많게는 5만 명까지 이렇게 되는 것으로 분석을 했던 게, 추정을 했던 게 기억이 나고요. 맨 마지막은 저희가 알지 못하는 다양한 범위, 아까 한기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유격 활동을 하셨던 분들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기록도 없이 아주 다양한 곳에서, 대한민국 전역에서, 남한뿐만 아니라 북한 지역에서도 학도의용으로 활동을 하셨던 분들까지 다 합치면 그 숫자를 저희가 가늠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분들이 학도의용으로 활동을 하셨다는 겁니다. 다만 이제 문제는 다양한 활동을 하셨는데 그들에 대한 우리 사회의 처우, 그리고 존경을 표하는 방식, 그리고 그들을 기억하는 방식이 너무 제가 보기엔 조금 소홀했고 어떤 맥락에서 좀 한심하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대로 된 국가에서 제대로 편찬한 연구 서적이 나온 게 이제 90년대 말 200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물론 이제 다양하게 학도의용군 개인적인 연구를 하셨던 분들도 많지만, 가장 학도의용군을 가장 세상에 널리 알린 건 사실은 제가 여기 써놨는데, 유교전쟁 발발, 한국전쟁 발발 60주년이 되던 2010년에 영화였습니다. 영화. 포화 속으로라는, 포항의 학도의용군들 중심으로 거기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당시 이제 아이돌들이 나와서 이제 관심을 끌었던, 전국적으로 400만의 관객을 끌었던 포화 속으로라는 영화가 의외로, 그러니까 저처럼 이제 실력 없는 학자들이 쓴 글이나 논문보다는 오히려 대중들에게 그게 더 훨씬 더 홍보가 많이 됐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때 또 KBS에서 제1학도의용군을 다룬 다큐멘터리가 아주 인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2년 전쯤 됩니까? 19년에는 또 다른 영화, 장살이라는 영화가 이제 장사 상륙작전에 투입됐던 학도의용군을 다루면서 관심을 끌었던 게 사실상 다인 것 같고요. 학술 연구는 사실 그에 미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연구자로서 조금 변명 아닌 변명을 좀 말씀을 드리면, 유교전쟁을 하다 보면, 연구를 하다 보면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아주 많이 있는데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가 너무 적어서 연구하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상상을 해야 되는데 역사가들은 상상하기를 좀 꺼려하고, 그리고
사료에 근거한 이야기가 가치가 있다고 이렇게 교육을 받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사료가 없는 부분에 대한 연구를 많이 저하게 되는데 학도구연군 관련 사료는 우리 정백 공식 사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몇 가지 정백 공식 발표가 전부고요. 그다음에 각급 부대에서 이루어졌던 학도의원군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그들을 훈련시키고 전투에 참전하고 관리하고 해가는 과정은 사실 각급 부대뿐만 아니고 육군본부 국방부에도 사실상 거의 없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구가 많이 제한이 되고 많이 한계가 있음을 알게 됐고 저 역시 아주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2002년부터 저희가 2012년에 이렇게 학도의원군 연구가 나와서 다행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배제가 된 그리고 또 많이는 지면을 하야지 못한 부분이 바로 여성 학도의원군 여성 학도병들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문제는 학도의원군과 여군, 정규군, 여군은 좀 구분을 해서 별도의 이런 공관사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가 소년병이라는 연구를 별도로 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개념인데요. 소년병은 병역 의무가 17세부터 주어지는데 그 17세 이하에 17세가 되지 않은 채 군대에 참전을 해서 소년병은 학생 여부와 관계없이 나이로만 따지는 부분인데요. 소년병들, 나이 어린 학생들 혹은 나이 어린 학교를 다니지 않았던 청년들이 군대에 가서 군번을 부여받은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국가가 비상사태다 보니까 아주 어린 청년들, 어린 아이들까지 일부 동원돼서 군대에 가서 총을 들고 전투나 전투근무 지원 임무를 했는데요. 그 숫자가 약 25,000명에서 3만 명에 이릅니다. 국가가 위기 상태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힘든 결정이었을 것이고 2022년 현재 이제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좀 자세하게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국가가 위기 상황에 빠졌을 때 그와 같은 일이 있는 걸 쳐다보고 있는데 아직은 우크라이나에서는 그런 일은 없는 것 같은데요. 1950년 그리고 51년 당시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일들이 조금 있었고 생각보다 좀 많이 있었는데 그들에 대한 전후의 처리라든가 그들에 대한 보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훨씬 나중에 1990년대 이후에 2000년대 와서 이제 제대로 연구도 이루어지고 보상도 이루어졌던 게 사실입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여성 학도병, 여자 학도병, 여자 학도의원군에 관련된 연구는 사실 이렇게 정규 학도의원군에 대한 연구 혹은 여군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그들만의 독자적인 영역에서 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게 제가 생각하는 바입니다. 학도의원군들이 전쟁에 얼마나 기여했는가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개전 초기에는 국군이나 유엔군, 특히 이제 국군 같은 경우는 98,000명, 10만 명이 되지 않게 전쟁을 시작했는데 개전 초기에 거의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6사단과 8사단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주 많이 국군이 사실 붕괴되다시피 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지만 절반 이상, 많이 보면 한 70%가 국군의 전투력이 손상을 입게 되는데 그 상황에서 수원부터 대전, 대구로 이어지는 이 개전 초기의 전황에서 학도의원군들은 아주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 역할은 전세가 역전되는 과정에 이제 많은 학생들이 의원군으로 참여를 했는데 그 전색전에 아주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1956 9월 13일, 14일에 그 동해안 포항 위쪽에 장사리에서 있었던 그 인천 상륙작전에 그 페이크로 시행된 장사 상륙작전의 학도의원군 부대가 물론 이제 국군 독립 1.6.25 연대로 참여를 했던 그 부대의 활동처럼 많은 그 기여와 역할을 했었고요. 죄송합니다. 가장 큰 역할은 아무래도 그 전쟁의 상황을 국민들에게 후방에서 알리고 또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리고 아까 저기 다큐멘터리에서 봤지만 북한으로 올라갔었을 때 그 지역의 북한에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군인들보다는 이제 그 학생들이 직접 다양한 소식을 전달하고
또 그들로 하여금 이 국군과 유엔군의 활동을 알리고 하는 그런 선무공작들의 역할이 아주 중요한 활동 및 기여였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제 여성 학도병에 관련된 자료는 다른 학도병에 관련된 자료보다 너무나 적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제가 준비한 건 아닙니다만 오늘 발표 자료에 이 여성 학도의용군 관련 자료들이 다양하게 이게 포함이 돼 있어서 저도 많이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가장 연구가 안 된 부분들은 육군본부랑 국방부에서 전혀 파악이 안 된 채 도서 지역 그리고 북한 지역에서 활동하셨던 학도의용군들이 특히 활동이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데 이제 그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들의 활동이나 업적을 인정하고 보상할 것인가에 관련된 부분은 좀 심각하게 고민하고 가능한 한 좀 더 많은 자료를 찾고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는 맺은말을 읽고 제 발표를 끝내고 다양한 의견을 듣는 게 좋다고 생각해서 맺은말을 읽고 발표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제 발표에서는 6.25 전쟁 시에 학도의용군이 과연 누구고 또 그들이 어떤 활약을 펼쳤고 그들의 역할이 무엇이었는가를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까지 학도의용군에 대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기존에 우리 사회가 학계가 많은 혼란을 겪었던 용어의 정의, 대상, 범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그동안 잊혀져 왔었던 6.25 전쟁 시 학도의용군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6.25 전쟁 시 학도의용군은 국가가 위기에 처하자 펜 대신 총을 들고 국가 수호를 위해서 사지로 뛰어든 용감한 역사의 주인공이었다는 점에서 오늘 우리 사회에 만연한 병역 기피 등등등의 많은 현상에 대한 좋은 귀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젊은 세대에게도 아주 훌륭한 역사 교육의 소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학도의용군 선배님들의 결연한 행동은 우리 역사에서 외적 침입으로부터 국난을 당했을 때마다 등장했었던 다양한 의병 활동과 동일한 맥락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6.25 전쟁이 발발한 70여 년이 넘게 지났지만 지금이라도 전쟁에서 활약하셨던 학도의용군에 대한 어떤 자료정리, 체계적인 자료정리, 종합적인 연구, 분석 그리고 이들의 희생정신을 기릴 수 있는 호국보훈정책 이런 것들이 뒷받침돼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과제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토론 맡은 신성입니다. 오늘 국가 서울 수복이라는 이제 날에 이런 이제 토론할 기회를 주신 것에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싶고요. 나경원 교수님께서 잘 설명해 주셨지만 이제 저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이런 법적 직위라든가 향후 과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여성 학도병 현황을 좀 살펴보면은 이제 26페이지 자료 26페이지입니다. 방금 이제 나경원 교수님 말씀해 주셨듯이 이런 학도의용군, 여성 학도군에 대한 학도의용군에 대한 별도의 정의는 없지만 일단 학도의용군의 정의는 이제 방금 좀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이렇게 이제 2012년에 국방부 군사편차연구소에서 냈었던 6.25 전쟁 학도의용군 연구에서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여성 학도의용군을 범위를 좀 좁혀서 살펴보면은 이제 27페이지 상단에 나와 있지만 역시 이것도 같은 이제 나는 공동 집필하신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이런 이제 주로 이제 그 당시 여성 학도의용군의 유형별을 분류를 하면은 일단 현역 신분의 의용군, 물론 이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의용군으로 활동을 시작했다가 추후에 이제 추후에 이제 군번이 부여된, 계급이 부여된 그런 케이스도 있고요. 이제 그 설명에서도 이제 아시겠지만 이건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학도의용군이 현역 신분인 경우에 학도의용군이 포함되지 않지만 이제 넓은 의미에 이제 포함이 되는 개념이랄 수 있고요. 이제 좀 더 순수한 의미의 여성 학도의용군이라 한다면은 역시 이제 이런 군번 없이 이제 전후방에서 활동을 했던 이런 이제 학도병들 여성 학도병들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뭐 유격대 활동을 했던 분들, 그리고 이제 전투사단의 후방 지역에서 지원 활동을 했던 그런 이제 여성 활동 의원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이제 아쉽게도 오늘 자리를 함께 못하셨지만 그 영상을 통해서 보셨던 정규수님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이제 케이스를 할 수 있겠고요. 27페이지와 28페이지 역시 이제 그 군사편찬연구소에서 냈던 6.25 전쟁 여군 참전사에 나왔던 그런 이제 그 여성 학도병들의 활약상들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이제 내용은 잘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주의하고 좀 이제 특히 좀 관심 있게 봤던 부분은 이제 28페이지의 그 전투 부대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지원한 여자 학도 의용병 같은 경우에 이제 중간에 보시면 이제 뭐 개천까지 북진 후에 그 이제 중공군 개입을 후퇴하면서 춘천 여고생 2명이 후퇴 못했다는 이제 기록이 나와요. 그 언급이 있는데요. 아까 이게 그 방송에서 언급했던 그 이제 지원순 유계숙님 사례가 아닌가. 황해도 신천에서 이제 잡혀졌던 걸로 나오는데 정기순님 같은 경우도 원래 처음에 이제 포로가 되었다가 4개월 후에 이제 탈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런 이제 일단 여성 의용부 같은 경우 학도 의용부 같은 경우에도 이런 전쟁 포로들이 국군 포로들이 있지 않았을까 이제 그런 좀 생각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29페이지 비밀 결사대 관련된 활동을 보면은 이제 제일 마지막 사례로서 뭐 이대 가정학과 2학년 재학생이었던 이재숙님이라는 분은 이제 역시 고향에서 이런 이제 그 비밀방송 청취라든가 전단 살포 같은 이제 활동을 하다가 이건 이제 북한군 점령 기간이죠. 체포되어서 이제 나중에 그 인민군에 철수하는 과정에서 총살됐다는 뭐 이런 사례들이 있었는데 저도 사실 이번에 이 발표 토론 준비를 하면서 처음으로 이런 사례들을 접하면서 왜 이걸 아직까지 잘 몰랐을까 좀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이런 사례들이 좀 더 널리 알려져야 되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제 그 29페이지에 이건 책에서 나온 내용이지만 그런 이제 여성 학도 의용군의 의의를 살펴보자면은 이제 여기 글에 나와 있지만 이제 여자 학도 의용군의 참전은 뭐 어떠한 보상과 대가를 기대하고 행동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도 명확한 사실이었죠. 그런데도 그들은 고귀한 생명을 바쳐가면서 자유를 위해 싸웠고 승자도 패자도 없이 전쟁이 종결되면서 전후의 재건에만 신경을 써왔던 우리로서는 이들에 대한 어떠한 배려도 베풀 여유조차 가지 못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는 이들을 불순한 동기와 냉소적인 태도로 대하게 되었던 것이 우리의 현실이었다. 이와 같은 풍토 속에서 그들은 과거의 상처뿐인 영광만을 간직한 채로 역사 속에서 망각되고 말았다라고 이제 상당히 이제 아쉬운 평가를 내리고 있는데요.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떻게 우리 국가를 위해서 큰 이제 희생을 감수하셨으면서도 이후 전쟁 후에 유교전쟁 후에 이제 이런 무관심 또 이제 우리의 이런 좀 가부장적인 사회 속에서 제대로 이제 평가를 못 받았던 게 아닌가 그런 이제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그 여성 학도병의 법적 지위를 좀 이제 저도 좀 연구를 해봤는데요. 역시 이런 이제 여성 학도병을 별도로 이렇게 규정한 법 규정을 제가 찾지 못했습니다. 다만 이제 조금 전에 나준환 교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 1950년대 말에 이제 병역법과 병역법 시행령에서 이제 이런 과거 이제 학도병으로 참전했던 분들에 대해서 여기 법령에서는 이제 제1예비역이라고 편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결국은 이제 병역 처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이제 그런 이제 문제였죠. 그래서 이것도 보면 재밌는 게 이제 병역법은 1957년에 이게 개정이 됐는데 그걸 실제 이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학도 이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병역법 시행령 대통령령은 2년이 지나서 1959년에야 이게 이제 개정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이제 학도이용권이라는 거는 단기 4283년 6월 29일, 1950년 6월 29일 이후 학도의용군, 제1교포 학도의용군을 포함한다로 육해공군 또는 유엔군에 예속되어 단기 4284년, 1951년이죠. 2월 28일에 해산될 때까지 계속 근무한 자로서 전투에 참가하고 그 증명 인자를 말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병역법에서는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역시 나경 교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제 제1학도의용군 관련한 이제 보건 규정이 이제 1960년대부터 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이미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사실 이제 제1학도의용군이라는 분들이 정말 안타까운 게 원래 이분들은 이제 그 제1교포로서 그 1950년에 이제 역시 전쟁이 터지니까 6.26 전쟁이 터지고 나서 사실 이분들이 한국에 올 필요가 없었죠. 오히려 이제 여기 여성 학도원과 마찬가지로 이런 이제 일본에서 그냥 조용히 살면 되는데 굳이 또 이렇게 우리 뭐랄까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역시 자원을 해서 참전을 하신 분들인데 문제는 이제 처음에 1950년 그 개전 당시에는 일본이 연합군 점령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당시에 우리 정부와 이제 그 미군 사령부와 협의를 한 것이 전쟁이 끝나면 당연히 이제 제1교포로서 다시 일본에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논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1952년에 이제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이 발효하면서 그 연합군이 철수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철수라기보다 공식적으로는 종료가 종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본이 주권을 회복하게 되는데 새로 이제 주권을 회복한 일본 정부가 이제 전쟁이 이제 그 정전협정이 체결된 이후에 이 학도의용군을 참전했던 제1교포분들이 다시 일본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니까 그때는 이제 일본 정부에서 이제 입국을 막은 겁니다. 이제 사실은 이제 이거를 그 1950년 당시에 어떻게 보면 우리 정부가 그 미 연합군 사령뿐만 아니라 일본 정부와도 협의가 됐었는데 그게 이제 미스했던 것이고 그게 이제 그렇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전쟁이 끝난 이제 정전협정 이후에 또 이제 일본에 돌아가지 못하고 이제 그 남게 된 이제 그런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1960년대 말에 이제 1968년에 처음 이런 이제 원어법의 대상자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국내법에 나오는 게 31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지만 학도병에 대한 보건 규정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32페이지 보면은 그 84년에 이제 국가유공자법이 제정이 되고 85년에 시행이 되면서 이제 거기 74조의 이제 3호를 보게 되면은 이제 1959년 12월 30일 이전에 전시 근로노동법에 의한 동원된 자, 청년단원, 향토강의대원, 소방관, 의용소방관, 학도병, 기타 애국단체원으로 전투 또는 이에 준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와 상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는 이제 그 이런 보상 조치를 하도록 이제 그런 규정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현재도 이제 이런 그 현재 법령이 역시 남아 있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여기 학도병에 대한 규정은 그 나중에 이제 이제 그런 이제 그 규정이 있고요. 그 다음으로 이제 국제법상으로 봤을 때 또 이런 관련된 규정이 이제 여성 이제 의용군에 대해서 학도 의용군에 대해서 어떤 규정인지 같이 찾아봤는데요. 일단 그 여러분 아시겠지만 제일 그 중요한 이제 이런 조약은 이제 제네바 협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제네바 협약이 이제 육전의 이런 전산병자 그리고 이 제네바 협약이 그 해상전에서의 그런 전산병자 그리고 제3 제네바 협약이 이제 전쟁 포로에 대한 이제 협약인데요. 이게 제가 33페이지부터 35페이지까지 자료집에 이제 인용을 해놨지만 당연히 이제 이런 전쟁에 참전한 그 여성 학도 의용군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국제 조약이 적용이 되고요. 이에 추가로 해서 이제 제네바 협약이 1949년에 이제 이게 제정이 되었는데 이제 20세기 들어서 이제 그 과거에 비해서 큰 변화가 이제 여성들의 참전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게 과거에는 이제 전쟁이란 게 어떻게 보면은 이런 이제 직업 군인 간의 그런 싸움이었다면은 20세기에 뭐 1차 대전, 2차 대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총력전 체제로 치러지기 때문에 여성들도 이제 적극적으로 참전하게 되는 이제 그런 이제 하나의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 제네바 협약 1협약의 뭐 12조, 2협약의 12조, 그리고 포로 협약, 제3협약의 14조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이런 성별에 대해 현벌을 근거로 해서 이제 그 차별 없이 그리고 또 여성으로서 당연히 받아야 할 이제 그런 대우를 받도록 이제 그런 규정들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이거 최근이면 1989년에 이제 유엔에서 이제 아동 권리 협약이라는 걸 채택하게 됩니다. 이제 35페이지의 그 관련 규정을 제가 좀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련 단계에서 좀 언급하셨지만 이제 최근에 그 우크라이나 전쟁 같은 경우에도
이제 우크라이나 굉장히 전황이 처음에 초반에 특히 불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그 아동이랄까 그 소년병이라든가 이런 학도병이 그렇게 대규모로 참전하지는 않았던 것 같은데 동원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건 이제 1989년에 나온 협약이지만 이제 그 아동권리 협약 제 38조에 그 2항 보게 되면은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가 적대행위에 직접 참여하지 아니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그 3항에서도 당사국은 15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의 징병을 삼가야 한다. 15세에 달하였으나 18세에 달하지 아니한 자 중 징병하는 경우에는 당사국은 최연장자에게 우선순위를 두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거는 이제 그 가능한 한 전쟁에서 이제 아동을 동원하면 안 된다. 이제 그런 원칙인데 사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이제 그 6.25 전쟁 때 초반에는 이제 그런 이제 학도 오염군이 있었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1951년 3월에 그 이승만 대통령의 당시 담화가 나와서 이제 4월이 되면 이제 그 학도 오염군은 이제 일단은 이제 뭐 원칙적으로 없어지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절박한 전황이었다는 걸 이제 보여주는 것이 반증하는 것이 아닌가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향후 과제를 보게 되면요, 물론 이제 이런 여성 학도병에 대한 연구가 이제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많이 이제 부족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한 이제 그 군사편찬연구소라든가 이런 이제 우리 정부 차원에서 이런 조사 연구, 명예회복 그리고 역사 교육까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에 대한 최소한의 예우인 것 같기도 하고요. 또 이제 단순히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도 이런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 사회에서 이런 이제 병역을 이제 상당히 이제 경시하는 그런 풍조가 심한 것 같은데 그런 의미에서 좀 애국시고 고양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또 이제 그런 사례들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뭐 이제 이번 주 토요일이 이제 군인의 날인데 이런 날에도 이제 정기숙님 선생님 같이 여전히 생존에 계신 그런 여성학도연구를 초대하는 그런 행사를 하면 어떨까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군사편찬연구소에서 2011년에 이제 소년병에 대해서도 이런 그런 6.25 전쟁 당시의 소년병에 대해서도 이런 연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이제 소년병 같은 경우는 이제 군번을 부여받은 정규군이었다면서 이제 이런 학도연구와 구별이 되지만 역시 이분들도 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뭐 28,600명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소년병으로 동원이 됐던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 그런 이제 전사 이름이 확인된 전사자만도 이 중에서 2,513명의 이름이다. 그래서 역시 이런 거에 대해 이런 이제 이제 소년병들 분 같은 경우에 대해서도 좀 더 제대로 연구가 되고 우리 사회가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런 여성 학도병 출신 이제 아까 제가 언급을 했지만 그런 이제 전쟁 중에 뭐 이렇게 전사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전쟁 포로로 잡히신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이분들에 대한 구출이랄까 생산 확인 노력이 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2007년에 그 당시에 국정원에서 이제 이런 북한에서 이름이 확인된 국군 포로가 1,777명이라고 이제 발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생존자가 560명, 사망자 910명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좀 이제 제가 늘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15년이 지났지만 그 이후로 단 한 번도 이 수치가 바뀐 적이 없습니다. 2014년에 이제 UN COI 보고서 나왔을 때도 이 수치가 그대로 인용이 됐고요. 지금까지도 이후에 분명히 이제 탈북자들이라던가 아니면 탈북 국군포로분을 통해서 추가로 이제 생존자나 아니면 뭐 사망자가 이게 확인됐을 텐데 이거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한기 의원님이 계셨으면 이제 좀 국방위에서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해달라고 부탁을 드리려 했었는데 뭐 기회가 되면 박선희 이사님의 다른 분들께서 좀 요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국회에 계류된 법안 중에 이런 6.25 전쟁 관련된 전쟁포로 조사위원회 설치 법안이 있습니다. 아쉽게도 지금 이제 이걸 대표를 해주신 조태경 의원님이 지금 주미대사로 나가시면서 이제 의원직 그만두셨지만 이런 법안이 좀 이제 만약 통과된다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이제 여성 학도병 중에 전쟁포로에 대해서 국포로에 대해서도 좀 언급이 좀 조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도 이제 국군 포로에 대한 이제 소환법이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 법의 이런 이제 정의 규정을 보게 되면은 국군포로의 정의가 이제 군인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군인이라는 거는 뭐 이제 군번이 있고 계급이 있는 그런 현역 군인으로 이제 범위가 제한이 되는데 역시 이렇게 되면 이제 학도의용부는 그 범위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현행법상으로는 이런 이 그 국군포로법에서 학도의용군 출신의 이런 그 포로들은 커버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 이러한 건 좀 이제 부조리라 생각이 되고 차제에 이것도 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역시 여성 학도의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전용 포로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이제 그 범위까지 포함이 되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 이제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신박 박사님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신 박사님께서는 우리 여성 학도위원들의 유형 그리고 주요 활동 사례 그리고 여성 학도위원들의 의의에 대해서 잘 설명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그 법학을 공부하신 분답게 우리 여성 학도위원들의 그 법적 지위에 관련돼서 우리 각종 국내 관련 법률과 그리고 제네바 협약 또 아동 권리 협약 등 국제법을 근거로 하셔서 잘 발표해 주셨습니다. 또 향후 과제로 우리 여성 학도위원군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 연구와 명예회복 그리고 여성 학도병 출신 전쟁 포로와 실종자에 대한 생사 확인 및 구출 노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6.25 전쟁 당시의 군인 신분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군번을 부여받지 않았기 때문에 군인 신분으로 기록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국군 포로의 정의에 이분들을 국군 포로의 정의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국군 포로의 송환 및 배후에 관한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되겠다라는 취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까 우리 정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당신의 절친했던 친구 지원순, 유기옥이 두 분이 사실 학교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증언해 주셨잖아요. 이렇게 사실 우리가 정확한 기록으로 남아있지는 않지만 많은 생존해 계신 분들 그리고 학도의원군으로 참전하셨던 분들이 생생한 증언으로 이분들의 어떤 북한에서의 실종 또는 포로로 잡힌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분들도 우리 국군 포로의 정의에 포함시키고 그들도 똑같이 국군 포로와 같은 예우와 대우를 받으면서 명예회복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나종남 교수님하고 우리 신섭 박사님의 발표를 들으셨는데요. 시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두세 분 정도 혹시 우리 두 분께 또는 뭐 필요하시면 저한테도 포함해서 질문해 주시면 저희들이 성실껏 답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